2024년 11월에 서울은 차가웠다. 마포구 합정동 50층 오피스 빌딩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한강은 검은 비단처럼 도시를 가로질렀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창문에 새벽빛이 스며들었고 사무실 내부에서는 최첨단 인공지능 세종의 모니터가 푸른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시각 경기도 파주시 교화동의 한 폐채석장 인근에서 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사인은 목 부위를 관통한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자상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시신 옆에 피 묻은 가위 한 자루와 어린아이의 운동화 한 짝을 수거했다. 운동화의 크기는 180mm였다.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의 발에 맞는 크기였다. 사건 접수 번호 2024-78315, 피해자 이름 정우택, 나이 42살, 직업 무직, 전과 기범, 폭행 및 상해, 피의자 미상. 단서라고는 피 묻은 가위와 아이의 운동화뿐이었다. 그로부터 사흘 후 강혁 탐정사무소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은 것은 나정이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강혁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탐정님께 의뢰 전화가 왔습니다. 강혁은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물었다. 누구지? 박인숙이라는 분이십니다. 파주시에 사시는 분인데 아들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가 진전되지 않아서 저희를 찾으셨답니다. 강혁은 그제야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이 좁아졌다. 형사 시절의 버릇이었다. 그는 모든 사건의 첫 문장에서 핵심을 읽어냈다. 아이의 실종, 경찰의 무대응,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언제나 복잡한 사연이 숨어 있었다.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9살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여. 강혁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에 무너지는 것을 형사 시절 수없이 목격했다. 그때마다 그의 가슴 한쪽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라앉았다. 9살. 세상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나이였다. 의뢰를 받겠다고 전해 나정이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강혁은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애나 씨. 이애나의 목소리가 즉시 응답했다. 네, 탐정님. 파주시 교화동 실종 아동 건이 들어왔어. 의뢰인이 오후에 방문한다고 하니까 사전 조사를 부탁하고 싶은데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세종에게 파주시 교화동 관내 최근 실종 신고 건수와 아동 관련 사건 기록을 검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강혁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다. 이해나는 언제나 그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의 그녀는 분석화학의 전문가이자 프로파일러였으며 최신 인공지능 로봇 세종을 누구보다 능숙하게 다루었다. 강혁이 직접 스카우트한 이래 그녀는 이 사무소의 두뇌이자 심장이 되었다. 오후 2시 의뢰인 박인숙이 사무소에 도착했다. 40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얼굴에는 수일간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고 손에는 아이의 사진 한 장을 쥐고 있었다. 앉으세요. 강혁이 소파를 권했다. 나정이가 따뜻한 차를 내왔다. 박인숙은 차를 받아들었지만 입술을 적시지 않았다. 제 아들 이름은 김도윤입니다. 올해 9살이고요. 열흘 전에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사라졌습니다. 경찰에는 신고하셨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가출로 분류했어요. 도윤이가 최근에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친구를 때려서 부모가 불려간 적이 2번 있었고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가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박인숙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다. 도윤이는 가출할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변한 건 3달 전부터예요. 갑자기 성격이 달라졌어요. 원래는 순하고 조용한 아이였는데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했고 밤에 몰래 집을 나가는 걸 제가 몇 번 목격했습니다. 강혁은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단서들이 정렬되기 시작했다. 있는 것. 아이의 성격 변화, 야간 외출, 학교 폭력 없는 것, 가출의 동기, 아이가 향할 만한 목적지, 어색한 것, 3달 전이라는 시점, 3달 전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박인숙은 고개를 저었다가 멈추었다. 하나 있긴 해요.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분이요? 김정수라고 합니다. 도윤이 아버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갔어요. 아무 설명도 없이. 이혼 서류만 테이블에 놓고요.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이해나는 이미 태블릿에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강혁을 향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 시선 속에 담긴 메시지를 강혁은 정확히 읽었다. 남편의 실종과 아이의 실종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 남편분의 행방을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혹시 남편분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을 가능성은? 박인숙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모르겠어요. 확인한 적은 없지만 석 달 전부터 남편도 이상했습니다. 밤에 어딘가에 다녀오곤 했고 핸드폰을 감추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떠난 겁니다.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뢰를 수임하겠습니다. 아드님을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박인숙이 고개를 숙였다. 강혁은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은 절망의 무게를 보았다. 그가 탐정이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무너진 사람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 주고 지켜주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다. 박인숙이 떠난 후 강혁은 회의실로 팀 전원을 소집했다. 이해나가 세종의 분석 결과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세종이 파주시 교화동 관내 최근 6개월간의 사건 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스크린에 데이터가 정렬되었다. 먼저 주목할 것은 3일 전 교화동 폐채석장에서 발견된 정우택이라는 남성의 사망 사건입니다. 목에 가위가 박힌 채 발견되었고 현장에서 아동용 운동화 한 짝이 수거되었습니다. 송태풍 박사가 턱을 괴었다.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인 그는 사무소의 수석 연구원으로서 법의학 분석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아동용 운동화라면 사이즈가 180mm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남아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강혁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실종된 김도윤이 초등학교 3학년이지. 나이와 사이즈가 일치해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탐정님.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정우택의 신원을 조회했는데 그는 파주시 교화동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무직자입니다. 전과 기록에 폭행과 상해가 있고요. 흥미로운 것은 그가 사망하기 약 3주 전부터 폐채석장 인근의 CCTV에 반복적으로 포착되었다는 점입니다. 폐채석장에 무슨 볼일이 있었을까? 그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해나가 스크린을 전환했다. 흐릿한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서 정우택이라는 남자가 무언가를 들고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편의점 비닐봉지였다. 그리고 그 뒤를 약 50m 간격을 두고 따라가는 작은 인형이 보였다. 아이였다. 이 아이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화질이 너무 낮아서 얼굴 인식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체격과 키를 세종이 분석한 결과 8세에서 10세 사이의 남아로 추정됩니다. 강혁이 주먹을 쥐었다. 김도윤일 가능성이 있어 높습니다. 송태풍이 화면을 주시하며 말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남자 정우택이 올라가는 방향에 뭐가 있죠? 이해나가 지도를 띄웠다. 폐채석장 내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1990년대에 채석 작업 중 발견된 석회암 동굴인데 채석장이 폐쇄된 후 방치되었습니다. 입구가 수풀에 가려져 있어서 일반인은 존재 자체를 모르는 곳입니다. 그 동굴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강혁은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다. 있는 것, 시신과 운동화와 가위 없는 것. 범인에 대한 단서, 어색한 것, 어른 남자를 아이가 따라가고 있다는 구도가 아니라 아이가 남자의 뒤를 미행하는 듯한 모습. 내일 현장에 간다. 이해나가 즉시 응답했다. 파주까지의 경로를 확인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7시에 출발하면 9시 30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드론도 준비해 두겠습니다.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9살 아이가 어른 남자를 미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남자는 왜 죽었을까? 가위로 목을 찔려서 아이의 손에 의해서라면 강혁은 그 생각을 떨쳐냈다.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렀다. 다음 날 아침 강혁과 이해나는 사무소의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파주로 향했다. 이해나가 운전석에 앉았다. 그녀의 운전 실력은 전직 카레이서에 뒤지지 않았다.
도로 위의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능력은 맥가이버 수준이었다. 탐정님, 세종이 밤새 추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정우택의 사망 시각이 열흘 전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김도윤의 실종 시점이 열흘 전 오후 4시입니다. 같은 날이야. 그렇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 학교에서 돌아오던 김도윤이 사라졌고 같은 날 새벽에 정우택이 살해되었습니다. 강혁의 미간이 좁아졌다. 순서가 맞지 않아. 정우택이 먼저 죽고 도윤이가 나중에 사라진 거잖아. 맞습니다. 도윤이가 정우택을 죽였다면 시간 순서상 도윤이의 실종은 정우택 사망 이후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종 신고 시점이 오후 4시입니다. 정우택의 사망 시각은 새벽입니다. 그러면 도윤이는 그날 새벽에 이미 집을 나갔다가 학교에 다녀온 후에 완전히 사라진 거야.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 박인숙 씨가 도윤이의 야간 외출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했으니까요. 강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9살 아이가 새벽에 집을 나가서 어른 남자를 죽이고 아침에 돌아와서 학교에 갔다가 그날 오후에 완전히 사라졌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10시 40분에 파주시 교화동 폐채석장에 도착했다. 11월의 찬 공기가 차문을 여는 순간 밀려들었다. 강혁은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폐채석장은 거대한 회색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바닥에는 녹슨 장비들이 버려져 있었다. 이에나가 드론을 띄웠다. 소형 고성능 드론이 하늘로 올라가 채석장 전체를 스캔하기 시작했다. 세종. 동굴 입구 위치를 표시해줘. 세종의 음성이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동굴 입구는 현재 위치에서 북동쪽 340m 지점에 있습니다. 고도 약 60m 상승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은 수풀을 헤치고 산길을 올라갔다. 강혁은 골목이나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본능이 이 울창한 수풀 속에서도 작동했다. 가지가 꺾인 흔적, 풀이 밟힌 자국,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이 길을 다녔다는 증거였다. 사람이 자주 다닌 흔적이야. 이에나도 바닥을 살폈다. 발자국이 두 종류입니다. 큰 것과 작은 것. 성인 남성과 아동, 340m를 이동한 끝에 수풀 사이로 검은 구멍이 드러났다. 동굴 입구였다. 높이가 약 1m 50cm밖에 되지 않아서 성인은 허리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었다. 강혁이 손전등을 꺼냈다. 이에나는 휴대용 적외선 카메라를 들었다. 들어가자. 동굴 내부는 예상보다 넓었다. 입구를 지나면 천장이 3m 이상으로 높아졌고 석회암 종류석이 천장에서 늘어져 있었다. 강혁의 손전등이 동굴 벽면을 훑었다. 그리고 그는 멈추었다. 동굴 안쪽 벽면에 무언가가 있었다. 강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구조물이었다. 낡은 이불과 쿠션으로 만들어진 침상, 그 옆에 놓인 편의점 도시락 빈 용기들, 생수병, 아이의 장난감, 작은 인형 하나, 색연필 세트. 누군가 여기서 살았어. 이에나가 적외선 카메라로 주변을 스캔했다. 체온 흔적은 없습니다.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잔류 열분석에 의하면 약 열흘 전까지는 사람이 거주했습니다. 강혁은 침상 주변을 자세히 살폈다. 이불 위에 긴 머리카락 여러 가닥이 남아 있었다. 검은색의 곧고 긴 머리카락,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성인 여성의 것으로 보였다. 머리카락 샘플을 채취해 이에나가 핀셋으로 머리카락을 수거하여 증거 봉투에 담았다. 강혁은 동굴 안쪽으로 더 들어갔다. 동굴은 L자로 꺾여서 더 안쪽으로 이어졌다. 그 안쪽 공간에서 강혁은 두 번째 발견을 했다. 바닥에 피가 묻어 있었다. 오래된 핏자국이었다. 이미 갈색으로 변해 있었지만 양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그 핏자국 위에 기이한 것이 있었다. 피부 조각 같은 것. 마치 무언가가 벗겨진 듯한 얇은 막 형태의 잔해들. 이에나가 그것을 발견하고 무릎을 꿇었다. 이건 뭐지? 그녀가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집어 올렸다. 얇고 반투명한 막이었다. 마치 뱀의 허물처럼 보이기도 했고 인간의 피부 표피층이 벗겨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사무소로 가져가서 분석해야 합니다. 강혁은 그 잔해들을 바라보며 형사 시절의 감각이 경보를 울리는 것을 느꼈다.
이 동굴에서 무언가가 벌어졌다. 무언가 비정상적인 일이, 피와 허물과 아이의 장난감과 여자의 머리카락, 이것들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상황은 어떤 서사를 만들어내는가. 동굴을 나오면서 이에나가 말했다. 탐정님,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꺼내 세종의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 김도윤의 아버지 김정수 씨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김정수는 석 달 전에 가출한 이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단 한 번 사용했습니다. 파주시 문산읍의 한 모텔에서입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금융활동도 없습니다. 석 달 동안 흔적이 전혀 없다? 없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강혁은 산을 내려오면서 이 사건의 윤곽을 그려보았다. 석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 일로 인해 아버지가 떠나고 아이가 변했다. 그리고 열흘 전에 남자가 죽고 아이가 사라졌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동굴 속에 누군가가 있었다. 긴 검은 머리카락의 여성이. 사무소로 돌아온 후 이에나는 곧바로 실험실로 들어갔다. 송태풍 박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동굴에서 수거한 것들을 분석해야 합니다. 송태풍이 현미경 앞에 앉았다. 먼저 이 막 형태의 물질부터 볼게요. 현미경에 샘플을 올려놓고 배율을 높였다. 송태풍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이건 인간의 표피 조직입니다. 표피 조직이요? 네. 각질층부터 기저층까지 완전한 형태로 박리된 인간의 피부입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점이 있어요. 뭐가요? 세포 분열 속도가 일반 인간 피부의 약 30배입니다. 이 샘플의 세포들은 죽어 있지만 분열 흔적을 보면 비정상적으로 빠른 증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치 암세포의 증식 속도와 비슷하지만 암세포와는 다릅니다. 정상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 이 속도로 증식한다는 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에나의 눈이 좁아졌다. 재생이라는 뜻인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 피부 조직은 벗겨진 게 아니라 새로운 피부가 밑에서 밀어 올려서 기존 피부가 탈락한 겁니다. 뱀의 허물 벗기와 동일한 메커니즘이에요. 하지만 인간에게서 이런 현상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은? 송태풍이 머리카락 샘플을 분석했다. DNA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20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의 여성입니다. 한국인이 아닌 혼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아시아계와 유럽계의 혼합 유전자형입니다. 이에나가 세종에게 명령했다. 세종. 이 DNA 프로필을 국내 범죄 데이터베이스와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대조 검색해 잠시 후 세종이 응답했다. 일치하는 프로필이 없습니다. 다만 유사도 87%의 프로필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2019년 인천시 남동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해자 DNA입니다. 피해자 이름은 유미라, 당시 나이 24세.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되었으며 범인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남성 이판석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나와 송태풍이 동시에 눈을 마주쳤다. 유사도 87%라면 동일인은 아니지만 극도로 가까운 혈연 관계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자매이거나 모녀 관계일 수 있습니다. 강혁이 실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무슨 결과가 나왔어? 이에나가 분석 결과를 요약해서 설명했다. 강혁은 듣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설명이 끝나자 그가 입을 열었다. 2019년 인천 사건 자료를 전부 뽑아줘. 그리고 범인 이판석의 현재 상태도 확인해. 알겠습니다, 탐정님. 강혁은 실험실을 나오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5년 전에 죽은 여자와 DNA가 87% 일치하는 여자가 동굴에서 살고 있었다. 그 여자의 곁에 아이가 있었고 남자가 있었다. 남자는 죽고 아이는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이 내리고 있었다. 한강의 불빛이 검은 수면 위에서 흔들렸다. 다음 날 아침 세종이 2019년 인천살인 사건의 자료를 정리해서 화면에 출력했다. 피해자 유미라, 1995년생 혼혈. 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남. 어머니는 유미라가 10살 때 사망. 이후 아버지와 함께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2017년에 한국으로 돌아옴. 인천시 남동구의 원룸에 거주하며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함. 2019년 5월 12일.
같은 건물 3층에 거주하던 이판석, 당시 31세. 이 유미라의 방에 침입하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함. 시신은 여러 조각으로 절단된 채 건물 옥상 물탱크 안에서 발견됨. 범인 이판석은 범행 후 자수. 동기는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거절에 따른 분노. 이판석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 강혁은 자료를 읽으면서 하나의 의문에 걸렸다. 시신이 여러 조각으로 절단되었다. 이해나가 옆에서 말했다. 그렇습니다. 수사 기록에 의하면 시신은 최소 12개 이상의 조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일부 조각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회수되지 않은 조각이 있어? 네, 왼쪽 손과 오른쪽 발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관은 범인이 한강에 투기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강혁은 눈을 감았다. 회수되지 않은 신체 조각, 그리고 5년 후에 동굴에서 발견된 비정상적인 재생 능력을 보이는 피부 조직, DNA 유사도 87%, 혹시 동일인이 아닐까? 이해나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탐정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유미라는 2019년에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DNA 일치율이 100%가 아니라 87%입니다. 그래, 동일인은 아니야. 하지만 이상하지 않아? 죽은 여자와 거의 같은 유전자를 가진 여자가 5년 후에 나타난다. 일란성 쌍둥이라면 DNA가 100% 일치해야 해. 87%는 일란성 쌍둥이거나 모녀 수준이지. 송태풍이 끼어들었다. 한 가지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뭐지? 체세포에서 불완전하게 복제된 경우입니다.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 한 인간의 체세포가 비정상적 조건에서 증식하여 새로운 개체를 형성할 경우 원본과 100%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세포 돌연변이가 축적되면서 원본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실험실이 침묵에 잠겼다. 강혁이 말했다. 형한테 연락해야겠다. 강혁은 핸드폰을 들어 형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민혁은 검찰청 고위 간부로서 수사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넓었다. 형, 무슨 일이야? 부탁 하나만 할게. 2019년 인천 남동구 유미라 살인 사건의 비공개 수사 기록을 좀 볼 수 있을까? 유미라 사건? 이판석 사건 말이지? 무슨 건이길래? 강혁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했다. 강민혁은 잠시 침묵했다. 이상한 사건이군. 알겠다. 내일까지 비공개 기록을 보내줄게. 그런데 혀가... 응? 그 사건은 당시에도 좀 이상한 점이 있었어. 내가 직접 관여한 건 아니지만 동료 검사가 담당했었는데 범인 이판석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했어. 어떤 면에서? 처음에는 살해 동기를 거절에 대한 분노라고 진술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말을 바꿨대. 그 여자가 자기를 조종했다고, 자기 의지가 아니었다고, 그 여자가 죽여달라고 했다고. 강혁의 눈이 커졌다. 피해자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다? 그렇지. 물론 재판부는 그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어. 전형적인 책임 회피 진술로 판단했으니까. 하지만 그 검사는 좀 찜찜해했대. 이판석의 진술 태도가 거짓말쟁이의 그것이 아니었다고. 고마워 형. 자료 기다릴게. 전화를 끊은 후 강혁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무슨 이유로 자신의 죽음을 원했을까? 아니면 자신의 죽음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한 것일까? 재생, 그 단어가 강혁의 머리를 스쳤다. 비정상적 속도로 증식하는 세포, 벗겨진 피부, 회수되지 않은 신체 조각, 그리고 5년 후에 나타난 유사한 DNA의 여성. 만약 유미라가 죽은 것이 아니라면, 만약 잘려나간 조각에서 무언가가 다시 자라났다면. 강혁은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과학이 아니었다. 하지만 동굴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틀 후 강혁과 이해나는 청주교도소로 향했다. 수감자 이판석과의 면회를 신청하기 위해서였다. 강민혁이 보내준 비공개 수사 기록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 첫째,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유미라의 혈흔 패턴이 비정상적이었다. 일반적으로 사후에 절단된 시신에서는 대량 출혈이 발생하지 않는다. 심장이 멈추면 혈액이 분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는 마치 절단 당시에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던 것처럼 다량의 동맥혈이 분출된 흔적이 있었다. 둘째, 이판석의 아파트에서 압수된 일기장에 기이한 내용이 있었다. 그는 수개월간 유미라에 대한 집착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일기의 후반부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그녀가 내 꿈에 나온다. 내 방에 앉아서 웃고 있다. 그녀가 말한다. 나를 잘라달라고. 더 많은 내가 필요하다고. 나는 미치고 있다. 셋째, 시신 발견 시 경찰이 촬영한 사진에서 절단면의 조직 상태가 이상했다. 일부 절단면에서 세포 증식의 흔적이 관찰되었다는 법의학 보고서에 부기가 있었으나 이 부분은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청주 교도소의 면회실. 이판석은 5년간의 수감 생활로 눈이 움푹 들어간 중년 남자였다. 그는 면회실 의자에 앉으면서 강혁과 이해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누구시죠? 강혁 탐정사무소의 강혁이라고 합니다. 2019년 유미라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판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시선을 피했다. 그 이름을 꺼내지 마세요.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아이 하나의 목숨이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판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다. 두려움이었다. 무슨 아이요? 9살 남자아이입니다. 열흘 전에 실종되었습니다. 그 아이와 관련된 장소에서 유미라와 유사한 DNA를 가진 사람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판석의 몸이 경직되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유미라는 죽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재판에서 하신 진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를요. 이판석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변호사도 검사도 판사도.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생각한 게 차라리 편했으니까. 지금은 믿어드리겠습니다. 이판석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유미라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예쁜 이웃이었습니다. 커피를 빌려달라고 문을 두드린 적이 있었고 그때부터 가끔 마주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일을 할 때도 머릿속에 그녀 얼굴만 떠올랐어요. 중독 같은 것이었나요? 중독보다 심했습니다. 의지가 없어졌어요. 그녀가 원하는 것은 뭐든 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음식을 가져다 달라고 하면 가져갔고 돈을 달라고 하면 주었고 다른 여자를 만나지 말라고 하면 안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녀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잘라달라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칼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거부하면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 그 말이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잘라, 잘라, 잘라. 이판석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그냥 했습니다. 의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절단 당시에 그녀가 살아 있었습니까? 이판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 있었어요. 처음에 칼이 들어갈 때 그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곧 웃기 시작했어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더 잘라, 더 작게. 강혁의 등줄기가 차가워졌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시신을 처리한 후에 이상한 것을 보셨습니까? 이판석의 눈이 커졌다. 봤습니다. 뭘 보셨습니까? 손이요. 잘린 왼손이. 제가 옥상 물탱크에 넣지 못하고 방에 남겨두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뭔가가 부풀어 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강에 버렸습니다. 강혁과 이해나는 면회실을 나왔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차에 타고 나서야 이해나가 입을 열었다. 탐정님.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이야. 저 남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어. 그러면 동굴에 있던 여성은 유미라의 잘린 부위에서 재생된 존재야. 5년 동안 동굴에서 성장한 거지. 이에나가 핸들을 잡은 채 전방을 주시했다. 그리고 그 존재가 김도윤이라는 9살 아이를 조종한 거라면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이를 빨리 찾아야 해. 그 아이가 위험하다. 사무소로 돌아온 강혁은 나정희에게 지시했다. 파주시 교화동 일대의 편의점을 전수조사해줘.
열흘 전부터 현재까지 20대 여성과 어린 남자아이가 함께 나타난 CCTV 기록을 찾아야 해. 알겠습니다. 나정희는 즉시 행동에 들어갔다. 그녀는 외모가 뛰어난 미인이었지만 일 처리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신속했다. 동시에 이해나는 세종을 활용하여 김정수의 행방을 추적했다. 김도윤의 아버지였다. 석 달 전에 사라진 남자, 세종. 김정수의 핸드폰 마지막 기지국 접속 기록을 분석해 세종이 응답했다. 김정수의 핸드폰은 석 달 전 9월 3일 오후 11시 47분에 파주시 교화동 소재 기지국에 마지막으로 접속되었습니다. 이후 전원이 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화동이면 동굴 근처야. 그렇습니다. 마지막 접속 위치와 폐채석장까지의 거리는 약 800m입니다. 이해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김정수가 석 달 전에 동굴 근처에서 마지막 흔적을 남기고 사라졌다면 그가 동굴의 여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극히 높았다. 그날 저녁 나정희가 보고를 가져왔다. 편의점 두 곳에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한 편의점의 내부 카메라였다. 영상 속에서 긴 검은 머리카락의 젊은 여성이 식품을 고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 남자아이 하나가 서 있었다. 아이는 여성의 팔을 잡고 있었고 그 표정은 기이하게 행복해 보였다. 이 아이가 김도윤입니까? 박인숙 씨에게 확인 요청했습니다. 아이의 사진과 대조한 결과 김도윤이 맞습니다. 강혁은 화면 속의 여성을 주시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다. 길고 곧은 검은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왔고 피부는 창백하리만큼 하였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카메라의 화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그녀의 눈이 가진 기이한 끌림이 화면을 통해서도 전해지는 듯했다. 이 여성의 얼굴을 세종에 입력해서 안면 인식을 돌려봐. 이해나가 실행했다. 결과가 나왔다. 국내 등록된 어떤 신원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9년 살해된 유미라의 생전 사진과 비교했을 때 안면 유사도가 90%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강혁이 말했다. 두 번째 편의점 영상은? 나정희가 두 번째 영상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더 최근이었다. 닷새 전의 것이었다. 같은 여성과 같은 아이. 하지만 이번에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아이 옆에 성인 남성이 함께 있었다. 남성은 여성의 짐을 들어주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여성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이 남성은 누구야? 나정희가 대답했다. 안면 인식 결과 김정수로 확인되었습니다. 김도윤의 아버지입니다. 강혁이 주먹을 쥐었다. 아버지가 살아있었어. 그 여자와 함께 이해나가 영상을 정지시키고 화면을 확대했다. 김정수의 얼굴을 자세히 보자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졌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었다. 석 달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흔적이었다. 탐정님, 이 판석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김정수도 같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 여성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겁니다. 도윤이도 마찬가지야. 아이까지 이용하고 있는 거지. 강혁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사건의 구조가 선명해지고 있었다. 동굴에서 불완전하게 재생된 존재. 그녀는 회복하기 위해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했다. 처음에 그녀를 발견한 것은 아이였다. 김도윤이. 아마도 석 달보다 더 전에 아이는 우연히 동굴을 발견했고 그 안에 있는 여성을 만났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는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음식을 가져다 주고 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다가 그녀가 충분히 회복되자 더 강력한 도구가 필요해졌다. 성인 남성, 아이의 아버지. 김정수가 동굴에 오게 된 것은 아이를 통해서였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녀에게 빠졌다. 집을 나갔다. 아내를 버리고 아이를 버리고 그녀에게로 갔다. 하지만 아이는 버려진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자신이 먼저 찾은 존재를 아버지에게 빼앗긴 분노, 그리고 그 분노가 향한 대상은 정우택, 동굴 근처에서 노숙하던 남자. 그 남자도 그녀에게 끌려들었을 것이다. 아이에게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아이가 그를 죽인 것이다. 가위로. 그리고 그녀는 아이를 버렸다.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아이가 살인자가 된 후에야 그녀는 아이를 던져버리고 아버지와 함께 떠난 것이다. 열흘 전의 일이었다. 이 여자와 김정수가 닷새 전에 편의점에 나타났으면 아직 이 근방에 있다는 뜻이야.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세종에게 파주시 전역의 CCTV 네트워크를 실시간 감시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이 여성의 안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알림이 오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윤이를 먼저 찾아야 해.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강혁은 박인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인숙 씨, 강혁입니다. 아드님의 친한 친구나 자주 가던 장소 중에서 제가 아직 모르는 곳이 있을까요? 박인숙이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도윤이가 최근에 학교 뒷산에 자주 갔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수업 끝나면 뒷산 쪽으로 뛰어간다고. 학교 이름이 뭡니까? 교화초등학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강혁은 교화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이해나가 동행했다. 학교는 아파트 단지 사이에 위치해 있었고 뒤편에 야트막한 야산이 붙어 있었다. 담임교사 한소영을 만났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교사였다. 김도윤 학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원래 매우 착한 아이였어요. 1학년 때부터 담임인데 성적도 좋고 친구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친구를 때렸고 수업 중에 집중을 못했고 선생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항상 뒷산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뒷산 쪽이라면 정확히 어디로? 저도 한번 따라간 적이 있어요. 산 중턱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뒤에 좁은 길이 있거든요. 도윤이가 그 길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제가 따라가자 화를 내면서 가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그 표정이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혹시 도윤이가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동굴에서 만난 사람이라든가. 한소영 교사의 눈이 커졌다. 한 번 있었어요.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는데 여자를 그렸더라고요. 긴 머리카락의 여자. 그 옆에 엄마라고 적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는 짧은 머리인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물어보니까 새 엄마라고 했습니다. 강혁과 이해나가 시선을 교환했다. 그 그림 혹시 보관하고 계십니까? 네. 아이들 작품은 학기 말까지 보관합니다. 한소영 교사가 교실 뒤편의 서랍에서 도윤이의 그림을 꺼냈다. A사 크기의 도화지에 아이의 손으로 그려진 여자. 긴 검은 머리카락이 허리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고 눈은 크고 검었다. 입술은 빨간색 크레용으로 칠해져 있었다. 그 옆에 서투른 글씨로 새 엄마라고 적혀 있었고 아래쪽에 작은 남자아이가 여자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림의 구석에 하나 더 있었다. 동그란 검은 구멍, 그것은 동굴이었다. 강혁은 그림을 사진으로 촬영했다. 학교를 나온 두 사람은 뒷산으로 향했다. 산길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 잡초와 관목 사이로 희미한 길이 나 있었다. 강혁의 추격 본능이 작동했다. 바닥에 풀이 한쪽 방향으로 눌려 있었고 나뭇가지가 부러진 흔적이 연속적으로 이어졌다. 자주 다닌 길이야. 중턱의 큰 바위에 도달했다. 바위 뒤편에 좁은 길이 있었다. 두 사람이 한 줄로 서야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폭이었다. 그 길을 따라 200m를 가니 작은 공터가 나왔다. 그리고 공터 한쪽에 바위 틈새가 있었다. 어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구멍이었다. 여기가 아이의 비밀 장소야. 강혁이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추었다. 좁은 틈새를 지나면 약 4평 정도의 작은 공간이 있었다. 그 안에 비닐 시트가 깔려 있었고 담요 한 장과 과자 봉지 몇 개가 있었다. 아이가 은신처로 사용한 곳이었다. 그리고 담요 밑에 무언가가 있었다. 강혁이 담요를 들추자 공책 한 권이 나왔다. 아이의 일기장이었다. 사무소로 돌아온 강혁은 일기장을 펼쳤다. 이해나와 송태풍이 양옆에 앉았다. 나정희가 내용을 기록할 준비를 했다. 아이의 글씨는 크고 삐뚤빠뚤했다. 맞춤법이 틀린 곳이 많았지만 내용은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7월 18일, 오늘 뒷산에서 동굴을 찾았다. 안에 여자가 있었다. 무서웠다. 피가 많았다. 여자가 나를 보고 웃었다. 도와달라고 했다. 나는 물을 가져다 주었다. 7월 20일 또 갔다. 여자가 고맙다고 했다.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여자는 이름이 없다고 했다. 내가 이름을 지어줘도 되냐고 했더니 좋다고 했다. 나는 유리라고 지었다. 예쁘니까. 7월 25일 유리가 많이 나았다. 피부가 점점 예뻐진다. 음식을 많이 먹는다.
나는 매일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다 준다. 용돈을 다 썼다. 8월 3일 유리가 나를 안아주었다. 따뜻했다. 엄마한테 안긴 것보다 좋았다. 유리가 말했다. 나를 엄마라고 불러도 된다고. 나는 엄마라고 불렀다. 8월 10일 유리가 예뻐졌다. 머리카락이 길어졌고 피부가 하얘졌다. 유리가 나한테만 친절하다. 나를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유리를 사랑한다. 8월 20일 아빠가 이상하다. 내가 뒷산에 가는 걸 몰래 따라왔다. 유리를 봤다. 아빠가 유리를 보고 멍하니 서 있었다. 유리가 아빠한테 웃었다. 나는 화가 났다. 유리는 내 거다. 9월 1일 아빠가 매일 유리한테 간다. 나보다 더 많이 유리가 아빠한테 음식을 가져오라고 시킨다. 아빠가 말을 잘 듣는다. 나는 싫다. 유리가 나를 안 봐준다. 9월 3일 아빠가 집을 나갔다. 엄마가 울었다. 나는 유리한테 갔다. 유리가 아빠랑 같이 있었다. 유리가 나한테 말했다. 이제 아빠가 있으니까 네가 안 와도 된다고. 가라고. 나는 울었다. 유리가 귀찮다는 얼굴을 했다. 나는 화가 많이 났다. 9월 5일 학교에서 민준이를 때렸다. 민준이가 울었다. 선생님한테 혼났다. 상관없다. 9월 15일 밤에 동굴에 갔다. 유리는 아빠랑 있었다. 모른 척했다. 동굴 밖에서 아저씨를 봤다. 더러운 아저씨. 동굴 쪽을 기웃기웃하고 있었다. 나는 아저씨한테 소리쳤다. 가라고. 아저씨가 가지 않았다. 10월 8일 그 아저씨가 또 왔다. 유리한테 가려고 한다. 유리를 봤나 보다. 나는 참을 수 없다. 유리한테 가는 건 아빠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이상은 안 된다. 11월 2일 아저씨를 죽였다. 가위로. 아저씨가 유리한테 가지 못하게. 나는 유리를 지켜야 한다. 유리한테 말했다. 아저씨를 처리했다고. 유리가 나를 보고 얼굴을 찡그렸다. 징그럽다고 했다. 어린애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나는 울었다. 유리가 아빠한테 말했다. 여기서 떠나자고. 이 아이가 위험하다고.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나를 보지도 않았다. 유리랑 아빠가 떠났다. 나는 혼자다. 11월 3일 학교에 안 갔다. 집에도 안 갔다. 여기 뒷산에 있다. 유리가 보고 싶다. 아빠가 보고 싶다. 아무도 없다. 일기는 거기서 끝나 있었다. 사무소 안이 침묵에 잠겼다. 나정희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송태풍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9살 아이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강혁은 일기장을 덮으며 이를 악물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있었다. 이 아이를 찾아야 한다. 지금 당장. 도윤이의 마지막 일기가 11월 3일이야. 열흘 전이지. 이 뒷산의 은신처에 있었다면 누군가가 찾을 수 있었어. 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다. 그 뒤로 어디에 갔을까? 이해나가 세종에게 물었다. 세종. 11월 3일 이후 교화동 일대에서 김도윤의 모습이 포착된 영상이 있어? 11월 3일 오후 7시 13분 교화동 주택가 골목의 개인주택 CCTV에 김도윤으로 추정되는 아동이 포착되었습니다. 이후 포착 기록이 없습니다. 방향은 북쪽입니다. 문산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강혁이 일어섰다. 문산이라면 김정수가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를 쓴 모텔이 있는 곳이야. 맞습니다, 탐정님. 도윤이가 아버지를 따라간 거야. 유리와 아버지가 떠난 방향으로. 강혁과 이해나는 그날 오후 바로 문산으로 출발했다. 이해나가 운전석에 앉아 차를 몰았다. 최고급 승용차가 자유로를 따라 북쪽으로 질주했다. 세종. 김정수가 카드를 사용한 모텔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줘. 문산읍 문산리 127번지 모텔 블루스카이입니다. 모텔 블루스카이는 문산읍 외곽에 위치한 낡은 3층 건물이었다. 강혁과 이해나가 프론트에 들어서자 50대 남성이 카운터 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강혁이 김정수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분 기억하십니까? 모텔 주인이 사진을 흘깃 보았다. 기억합니다. 석 달 전에 체크인 하셨는데 예쁜 여자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얼마나 묵으셨죠? 하루만 묵고 가셨습니다. 어디로 간 건 아십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체크아웃 할 때 그 여자분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택시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이해나가 끼어들었다. 혹시 열흘 전에 남자아이가 이 근처에서 보인 적 있습니까? 9살 정도에.
모텔 주인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이요? 글쎄. 아, 잠깐. 한 일주일 전쯤에 밤에 아이가 모텔 앞에서 서성거리는 걸 본 것 같기도 한데 추운 날이었는데 점퍼도 제대로 안 입고 있어서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보셨습니까? 도로 쪽으로 걸어갔어요. 북쪽으로. 강혁의 표정이 굳었다. 북쪽. 문산에서 더 북쪽이면 임진강 방면이었다. 11월의 밤에 점퍼도 없이 걷는 9살 아이. 세종. 문산읍에서 북쪽으로 5km 이내에 있는 모든 CCTV를 확인해. 일주일 전 야간 시간대 세종이 10분 동안 분석을 진행한 후 응답했다. 문산읍 북쪽 3.2km 지점의 농로 CCTV에서 11월 7일 오후 9시 23분에 아동이 포착되었습니다. 이후 영상이 없습니다. 그 지점에 뭐가 있어?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500m 북쪽에 폐가 한 채가 있습니다. 강혁이 이해나를 보았다. 가자. 차가 농로를 따라 이동했다. 아스팔트가 끝나고 비포장 도로가 시작되었다. 비닐하우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뒤편에 회색 지붕의 낡은 건물이 보였다. 폐가였다. 벽에는 금이가 있었고 지붕의 일부가 무너져 있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다. 강혁은 차에서 내려 폐가에 접근했다. 이해나가 그의 뒤를 따랐다. 인기척이 있어? 이해나가 휴대용 열감지 장비를 꺼냈다. 건물 내부에 열원이 하나 감지됩니다. 약 36도, 인체 온도입니다. 강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폐가의 문 앞에 섰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겨 있지는 않았다. 그가 문을 밀었다. 어둡고 습한 내부, 먼지가 공기 중에 떠 있었다. 강혁은 손전등을 켰다. 거실로 보이는 공간에 아무것도 없었다. 부엌을 지나 안쪽 방으로 이동했다.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는 멈추었다. 방 구석에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무릎을 끌어안고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아이의 눈이 손전등 빛에 반사되어 번뜩였다. 얼굴은 더럽고 여위었다. 입술이 갈라져 있었다. 김도윤이었다. 도윤아. 강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그의 눈이 강혁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에는 공포와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괜찮아. 나는 너를 해칠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가 너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셨어. 엄마? 아이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다. 그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간신히 들을 수 있을 만큼 작았다. 그래. 내 어머니 박인숙 씨. 너를 정말 많이 걱정하고 계셔. 아이의 눈에서 물기가 차올랐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엄마한테 못 가. 나는 나쁜 짓을 했어. 아저씨를 죽였어. 강혁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먼저 따뜻한 곳으로 가야 해. 배도 고프지?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혁이 팔을 벌리자 아이가 조심스럽게 그에게 기어왔다. 강혁이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의 몸은 가벼웠고 차가웠다. 이해나가 차에서 담요를 가져왔다. 아이를 감싸고 뒷좌석에 눕혔다. 이해나가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음료를 아이에게 주었다. 차 안에서 아이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다. 유리가 아빠랑 떠났어. 나를 버렸어. 나는 유리를 쫓아갔어. 여기까지 왔는데 길을 잃었어. 유리라는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 몰라. 택시를 탔어. 아빠가 유리짐을 들어줬어. 나를 보지도 않고 떠났어. 강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9살 아이가 사람을 죽이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일주일을 폐가에서 혼자 보낸 것이다. 강혁의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올라왔다. 그것은 범인에 대한 분노였다. 아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존재에 대한 분노. 도윤아.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유리라는 사람이 너에게 뭐라고 했어? 처음에 동굴에서 만났을 때 아이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도와달라고 했어. 다쳤다고. 아프다고. 그래서 도와줬어. 유리가 점점 나아졌어. 예뻐졌어. 그런데 유리가 나아질수록 나한테 차가워졌어. 처음에는 나를 안아주고 고맙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귀찮다고 했어. 아빠가 오고 나서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 강혁은 이를 악물었다. 이용할 만큼 이용하고 버리는 것, 그것이 그 존재의 본성이었다.
도윤이를 안전한 곳으로 이송한 후 강혁은 사무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영양 보충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박인숙에게 연락을 했고 그녀는 울면서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이는 안전해. 하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어. 김정수가 아직 그 여자에게 잡혀 있어. 그리고 그 여자를 그대로 놔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거야.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세종에게 닷새 전 편의점 영상 이후 여성의 동선을 추적하도록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표시되었다. 닷새 전 이후 서울 방면으로 이동한 흔적이 있습니다. 일산을 거쳐 서울 마포구 방면으로 향했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의 한 원룸에서 김정수 명의의 주거 계약이 3일 전에 체결되었습니다. 상암동이면 여기서 가까워 도보로 20분 거리입니다.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새벽에 들이친다. 형한테 연락해서 영장을 준비해달라고 해. 강혁은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혀가 무슨 진전이 있어? 범인을 특정했어. 내일 새벽에 급습할 건데 영장이 필요해. 아동학대 및 살인교사 혐의로. 아동학대와 살인교사? 대상이 누구야? 신원 미상의 여성이야. 형 도움이 필요해. 알겠다. 영장을 받아놓을게. 경찰 지원도 연결해줄까? 부탁해. 전화를 끊고 강혁은 팀원들을 바라보았다. 내일 새벽 5시에 출발한다. 이해나 씨가 드론으로 건물 주변을 선행 정찰하고 경찰 도착 후 동시 진입한다.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하겠습니다, 탐정님. 송태풍이 한 가지를 추가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동굴에서 발견된 증거를 보면 이 여성은 비정상적인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 제압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부분은 내가 생각해둔 게 있어. 문제는 김정수야. 조종당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를 보호하면서 여성을 제압해야 해.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에 강혁팀은 상암동 원룸 건물 앞에 도착했다. 이해나가 드론을 띄워 건물 3층의 해당 호실 창문을 정찰했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열감지 결과 내부에 인체 온도 2개가 감지됩니다. 둘 다 안에 있어. 경찰 특수기동대 10명이 건물 주변에 배치되었다. 강민혁이 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에 전달했다. 강혁이 무전을 들었다. 진입한다. 계단을 올라 3층에 도달했다. 302호 앞 강혁이 문에 귀를 대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기동대원이 문을 열었다. 잠겨 있지 않았다. 문이 열리자 좁은 원룸의 내부가 드러났다. 침대 위에 남자가 누워 있었다. 김정수였다. 여위고 창백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무도 없었다. 강혁이 방 안을 둘러보았다. 화장실 문을 열었다. 비어 있었다. 어디로 갔지? 이해나가 재빨리 세종에 접속했다. 5분 전 열감지에서 분명 2개의 열원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혁의 시야 구석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창문이었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3층의 창문. 그리고 창문 아래에 외벽을 타고 내려가는 긴 검은 머리카락의 인형이 보였다. 바뀌다. 강혁이 창문으로 달려갔다. 여자가 건물 외벽의 배수관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 동작은 비정상적으로 민첩했다. 마치 인간이 아닌 것처럼. 강혁은 즉시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골목을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그의 추격 능력이 발동했다. 건물 뒤편으로 나가면 좁은 골목이 있고 그 골목은 2갈래로 나뉜다. 왼쪽은 큰 도로로 이어지고 오른쪽은 주차장으로 들어간다. 강혁이 뒷골목에 도달했을 때 여자는 이미 50m 앞에서 달리고 있었다. 강혁이 뒤를 쫓았다. 이해나 씨, 드론으로 추적해. 이해나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려왔다. 드론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상이 오른쪽 골목으로 진입했습니다. 강혁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좁은 골목. 담장과 담장 사이, 그의 추격 본능이 최고조에 달했다. 여자가 갑자기 멈추었다. 막다른 곳이었다. 높은 담장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여자가 몸을 돌렸다. 강혁과 마주 보았다. 새벽빛 아래에서 처음으로 본 그녀의 얼굴, 확실히 아름다웠다. 길고 곧은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 너머로 흘러내렸고 피부는 달빛처럼 하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감정이 없었다. 공포도 분노도 초조함도 없이 텅 빈 눈이었다. 그만 도망치세요. 강혁이 말했다. 여자는 입꼬리를 올렸다. 미소인 것 같기도 하고 조소인 것 같기도 했다. 당신이 누구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9살 아이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게 만든 혐의로 당신을 체포할 겁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한 일이에요. 나는 시킨 적 없어요. 거짓말이죠. 당신이 그 아이를 조종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도요. 여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마치 그 말이 재미있다는 듯이. 조종? 나는 그냥 존재했을 뿐이에요. 남자들이 알아서 오는 거예요. 내가 뭘 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뒤에서 기동대원들이 도착했다. 4명이 여자를 둘러쌌다. 여자는 저항하지 않았다. 순순히 손목을 내밀었다. 수갑이 채워졌다. 여자가 연행된 후 강혁은 김정수의 상태를 확인했다. 김정수는 원룸 침대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송태풍 박사가 그를 진찰했다. 극심한 영양 결핍과 탈수 상태입니다. 수액을 투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식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낮습니다. 김정수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강혁은 연행된 여자의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서 조사실, 강민혁이 검사 자격으로 참관했다. 여자는 조사실 의자에 앉아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수갑이 채워진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이름이 뭡니까? 없어요. 주민등록번호는? 없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강혁이 테이블 너머로 그녀를 주시했다. 당신의 DNA가 2019년에 살해된 유미라와 87% 일치합니다. 당신은 유미라와 어떤 관계입니까? 여자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유미라. 그 이름은 알아요. 어떻게 아십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기억처럼, 꿈처럼. 잘 모르겠어요. 강혁은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형이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였다. 계속하라는 뜻이었다. 당신은 파주시 교화동의 동굴에서 올해 여름부터 살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거기서 김도윤이라는 9살 아이를 만났죠? 그 아이가 먼저 왔어요. 내가 부른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 아이에게 음식을 가져오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를 유인했습니다. 시킨 게 아니에요. 부탁했을 뿐이에요. 나는 닫혀 있었으니까 아이에게 엄마라고 부르게 한 것은 여자가 미소를 지었다. 그 아이가 좋아해서요. 내가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를 버렸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아이를 여자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다. 약간의 짜증이 스쳤다. 그 아이가 사람을 죽였어요. 무서웠어요. 아이가 칼 들고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해요? 강혁은 테이블을 짚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당신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척하면서 이용했고 쓸모가 없어지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를 데려갔습니다. 아이가 죽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남자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여자가 강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원래 이래요.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살아야 하잖아요. 누군가는 나를 돌봐줘야 하잖아요. 아이를 이용해서? 이용이 아니에요. 나도 그 아이를 좋아했어요. 처음에는요. 나중에는 여자가 시선을 돌렸다. 질렸어요. 그 한마디가 조사실을 가득 채웠다.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조사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이해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탐정님, 송태풍 박사가 연락이 왔습니다. 여자의 신체 검사 결과가 나왔대요. 송태풍 박사의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이 여성의 체세포 분열 속도는 일반인의 약 50배입니다. 상처를 입혀도 수시간 내에 완전히 치유됩니다. 혈액 내에 미확인 성분이 존재하는데 이 성분이 인체의 텔로미어 복구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론적으로 이 여성은 노화하지 않습니다. 노화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세포 수준에서 사실상 불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여성의 뇌에서 특이한 전기 신호가 감지됩니다. 일종의 전자기파인데 이것이 주변 사람의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페로몬 같은 건가? 페로몬보다 강력합니다. 직접적으로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는 신호입니다.
근거리에서 이 신호에 노출되면 도파민 분비가 급증하고 판단력이 저하됩니다. 중독 상태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강혁이 눈을 감았다. 그래서 이판석도 김정수도 도윤이도 모두 그녀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거야. 그렇습니다. 이걸 차단할 방법은 거리입니다. 5m 이상 떨어지면 신호 강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리고 차폐 장치를 사용하면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금시설에 전자기파 차폐 장치를 설치하도록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과학이 답을 내놓았다. 이 여성은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었다. 비정상적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재생 능력과 전자기파 방출 능력을 갖게 된 인간이었다. 유미라의 절단된 신체에서 재생되어 새로운 개체로 성장한 존재, 의식과 기억의 일부를 공유하지만 별개의 인격을 가진 존재. 그녀에게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녀가 저지른 것은 범죄인가 아니면 생존 본능인가? 강혁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다. 피해자였다. 일주일 후 김도윤은 어머니 박인숙과 함께 병원에서 퇴원했다. 아이의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다. 아동 심리 전문가의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김정수는 3일간의 수액 투여와 해독 치료 후 의식을 회복했다. 그는 석 달 동안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다. 꿈속에 있었던 것 같았다고만 진술했다. 아들에 대한 기억도 희미했다. 그가 아들을 외면한 것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울었다. 여자는 특수 구금시설로 이송되었다. 전자기파 차폐 시설이 설치된 독방에서 그녀는 조용히 지냈다. 재판은 복잡한 법적 쟁점으로 인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신원 미상의 존재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인간이 아닌 존재를 형법으로 심판할 수 있는가? 강민혁이 강혁에게 말했다. 혁아, 이 사건은 전례가 없는 거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겠대. 형, 법이 어떻든 중요한 건 도윤이야. 그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줘야 해. 그건 내가 할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랑 연결해 놓을게. 강혁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이해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탐정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혁이 커피를 받으며 말했다. 애나 씨야말로. 세종이 없었으면 이 사건은 미궁에 빠졌을 거야. 이해나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안에 담긴 따뜻함을 강혁은 보았다. 그러나 둘 다 말하지 않았다. 항상 그랬듯이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다. 11월의 마지막 햇살이 수면 위에 금빛으로 흩어졌다. 세상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있었다. 강혁 탐정사무소는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 줄 것이었다. 나정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탐정님. 새로운 의뢰 전화가 왔습니다. 강혁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무슨 건이야? 서울 강남구에서 한 기업가가 실종되었답니다.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세종 준비시키겠습니다. 강혁은 창밖의 한강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건은 끝나지 않는다. 세상이 아픈 만큼. 김도윤은 심리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회복해갔다. 아이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다. 치료사가 무엇을 그리고 싶으냐고 물었을 때 아이는 동굴을 그렸다. 검은 동굴, 그리고 그 안에 누군가가 앉아있는 모습. 그러나 이번에는 그 옆에 새 엄마라고 쓰지 않았다. 대신 빨간 크레용으로 큰 X자를 그었다. 그것이 아이의 첫 번째 이별이었다. 김정수는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았다. 박인숙은 그를 받으렸다. 두 사람은 아이를 위해 다시 한 가족이 되기로 했다. 쉽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이었다. 특수구금시설에 있는 여자는 가끔 웃었다. 아무도 없는 독방에서 혼자 웃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매일 1cm씩 자랐다. 잘려나간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서 무엇이 자라날 수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강혁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걱정하지 않았다. 무엇이 오든 그의 팀이 있었다. 이해나가 있었고 송태풍이 있었고 나정희가 있었고 형 민혁이 있었다. 합정동 50층 빌딩의 꼭대기에서 강혁 탐정사무소의 불빛은 오늘도 꺼지지 않았다.